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 매매라는 그 소토픽을 가지고 그 부동산 거래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의해야 될 점, 또 법적인 상식 갖춰야 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고,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를 이어주는 브로커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거래를 프로세스하는 에스크로 컴퍼니가 있고, 바이어 쪽에는 모기지 뱅크가 있을 수 있고, 집 융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바이어를 보호하는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고, 이런 얘기를 지난 몇 회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대략 어떤 책임들이 있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계약으로 계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브로커와 셀러도, 바이어도, 모기지 뱅크도,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 에스크로도 물론 그렇고, 이 많은 분량의 계약서들을 일반 부동산 구매하는 아니면 또 파는 그런 그 컨슈머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짤막한 세미나에서 다 드릴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은 큰 맥락에서 그 계약서 중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계약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우선 얘기했듯이 가격이 내가 얼마의 부동산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거를 페이를 할 건지, 그리고 이 에스크로라는 기간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 내에 해결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경우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맨날 며칠까지 12월 1일 2017년까지 행해져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12월 2일 다음날 행해졌다 할 것 같으면은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시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time is of the essence.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계약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문구가 특히 들어있었을 때는 내가 이행해야 되는 날짜에 있어서 절대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지난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건 이 컨텐전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컨텐전시라는 거는 이 매매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꼭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인 것입니다. 이 컨텐전시는 바이어가 요구할 경우, 또 물론 셀러가 요구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모든 컨텐전시에는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바이어가 80%의 융자를 하기 원하는 입장에서 이 융자가 돼야지만이 이 부동산을 매매를 complete 할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융자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같으면은 이 바이어는 이 트랜잭셔널, 이 거래를 성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바이어가 요구하는 조항이 은행에서 론 어프로브 될 때까지,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달 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전제 조건을 마냥 무기한으로 놔둘 수는 절대 없고 시간 개념이 꼭 개입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령 12월 29일까지, 여러분 이 숫자는 제가 임의대로 많이 지금 넣고 있는 숫자입니다. 까지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컨텐전스를 웨이브를 하든가, 그 얘기는
20일까지 은행에서 확답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융자가 된다는 자신, 아니면 또 정 못했었을 때는 80%를 현찰로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상황, 이럴 것 같으면은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내가 웨이브, 해당치 않게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웨이브 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이 비즈니스, 부동산 매매를 완성할 수 없다 했었을 때는 바이어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contingency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꼭 염두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그 특수 상황적인 contingency는 계약서 맨 끝 부분에 추가 항목에 이제 따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listing agreement든 purchase agreement든 거진 다 일반화된 그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스가 체크되고 그 모든 패러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contingency는 계약서 끝 부분에 이제 그 별도 추가 항목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scrow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contingency는 amend, 추가 변경할 수 있지만은 그 추가 변경될 때에는 셀러와 바이어 양쪽이 다 합의를 해야지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제가 다른 또 이 contingency 말고 다른 개념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그 liquidated damage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셀러하고 바이어 간의 에스크로 중인데, 바이어가 모든 컨틴전시 조건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파기하기 원했었을 때, 셀러는 당연히 이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어떤 손해를 입게 되겠죠. 가령 그 매매 가격이 100만 불에 에스코를 오픈을 했는데, 이 바이어가 보니까 똑같은 집을 다른 옆집에 나온 거를 갖다 내가 70만 불에 살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두 채를 다 사면 좋겠지만은, 대개 이런 경우에서 내가 이거를 캔슬하고 30만 불이 더 싼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바이어가 그렇게 해서 에스코를 캔슬했다 했었을 때, 바이어는 계약 위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liability,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셀러한테 얼마를 배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계산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에스크로가 오픈한 시점부터 이제 캔슬하는 시점까지 올라간 경우 틀릴 거고 내려간 경우 틀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집을 다시 또 쉽게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 그래서 이 escrow instruction에 일반적으로 있는 이 liquidated damage는 일반적으로 셀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이렇게 조건이 다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 계약을 깨려고 했었을 때는 손해배상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디파짓한 액수를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전체 매매 가격의 3%까지, 100만 불이면은 3만 불이 되겠죠. 이렇게 액수를 미리 정해 놓는 그런 개념을 바로 liquidated dam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부당하게 모든 조건이, 요구하는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를 깨고 싶을 때에는, 그때는 이러한 liquidated damage라는 조항에 의해서 셀러가
손해 본 아니면은 potential 손해를 갖다가 이러한 liquidated damage 조항에 있는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셀러가 계약을 깨기를 원합니다. 왜? 에스크로를 오픈할 당시에는 100만 불이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불을 붙어가지고 어떤 이 프로퍼티가 있는 지역에 에스크로 도중에 이게 누가 150만 불 주겠다라는 오퍼가 들어오면은 또 셀러 또한 역시 100만 불에 파는 것보다는 150만 불에 파는 게 낫다 하는 생각에 이 딜에서 빠져나올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러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갖다 이제 파기했었을 때에 그때 바이어는 셀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왜 일반적으로 바이어를 위한 이 liquidated damage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정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셀러가 계약을 파기했었을 때는 얼마의 배상을 하겠노라 일반적으로 같은 매칭으로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겠죠. 하지만은 이 셀러의 계약 위반을 준비한 liquidated damage 조항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바이어는 셀러를 소송을 해서 셀러로 하여금 계약 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는 캔슬하기 원하지만은 법원의 명령으로 그 계약을 원래 있었던 조항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라 하는 그런 소송이 이제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계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불가능했었을 때는 이제 바이어가 그러면 손해된 그 기회 opportunity cost 그것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money compensation을 받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어가 손해된 액수를 추정하는 것은 물론 그 어프레이저와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그만큼 간단하게 얼마다라고 정해놓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손해본 액수를 갖다 여러 이론을 동원해서 추론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liquidated damage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이 부분을 리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프로그램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동산은 저희가 사는 물건 중에서 아마 제일 값이 나가는 그러한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투자, 큰 액수를 투자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팔고 할 때에는 이 관련된 모든 그 계약들을 갖다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들은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물론 그 비용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드시겠지만은 그래봐야 이 리뷰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액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적은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큰 대기업들은 1년 예산의 2%, 2% 정도를 갖다 legal expense로 책정한다는 거 여러분한테 참고로 또 알려드리고 그런 싶은 사항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매매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고 파시는 것 중에 부동산만큼 또 값이 나가는 그 자산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크로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단 비즈니스 사업체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그래서 차이점들은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매매 그 에스크로 과정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그 사업상 매매를 하는 데에도
퍼진다,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그 정보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파는 사람이 값이 얼마나 나가냐 할 때에 브로커하고 리스팅을 하면은 브로커가 MLS에 subscribe 된 사람으로 그 인포메이션을 주고 했었지만은 요즘은 이 질로라는 데서도 어느 정도 그 인포메이션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가 있고, 이거는 그 퍼블릭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나 어떠한 그 subscription fee 없이 그 액세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상업용 커머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룹넷이라든가 코스타 같은 이 그 매물들을 다 전체 이제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이 다 액세스 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이제 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그 멀고 크다라는 생각보다는 예전과 달리 모든 정보와 인포메이션이 저희 핑거팁에 전부 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브로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간혹 법적인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팅 어그리먼트 관련돼서 그 exclusive라는 개념이 뭐냐? 그리고 그 exclusive라는 개념은 결국 그 기간 내에 내가 브로커한테 허락한 6개월 기간 내에는 브로커의 협력 없이 누구한테 팔더라도 브로커한테 커미션을 지불해야 된다는 게 Exclusive Listing Agreement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모든 계약서와 그렇듯이 예외는 다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가령 셀러가 직접 팔았을 때, 아니면 셀러의 조카인 네퓨가 팔았었을 때, 어떤 이러한 특정한 조건들은 얼마든지 그 예외를 넣으실 수도 있다는 거, 리스팅 어그리먼트에. 그 일반적으로 인쇄된 그 프리프린티드 폼 그 자체가 그대로 저희가 써야 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프리프린티드 폼을 기준으로 이제 쌍방 간에 합의하는 내용들을 추가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저기 그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리스팅 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6개월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브로커가 그동안 이 프로퍼티를 갖다 쇼한 그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끝나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브로커가 커미션을 클레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울러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너무 처음 저희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한 토픽입니다. 얼마나 광범위하냐면은 이 지구의 땅덩이 넓이만큼 광범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 어느 주든가 어떤 카운티라든가 어떤 나라라는 건 물론이고 그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들, 연방법, 주법, 로컬 법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이 공부와 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 생각하고, 그 부동산 역시 또한 마찬가지지만은 동산하고 역시 마찬가지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트러스트할 수 있는 브로커, 또 내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결국은 여기에 있어서는 모든 많은 파티들이 관계와 관계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게 그대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 매매 관련돼 가지고 꼭 드리고 싶은 토픽은 disclosure입니다. 이거는 셀러한테 내가 파는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은 다 바이어한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밝히지 않은 그 사항들이 이게 중요한 사항이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냐를 나중에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material fact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 disclosure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밝혀야 될 거를 밝히지 않았었을 때는 매매가 다 escrow transaction이 complete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왜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밝혔으면은 내가 달리 결정을 내리든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을 네고시에이트하든가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 집안에 그 시에서 노티스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할 거다 하는 그러한 노티스를 셀러가 예전에 미리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럼 노티스들이 전부 다 바이어한테 밝혀져야 되고 fully disclose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얘기하는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에서 있어서야만큼 특히 이 disclosure requirement이 셀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셀러분들은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저희가 as is 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벽의 금감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미리 다 사전에 충분히 fully disclose 되고 그리고 바이어가 accept 하고 그리고 이제 다 as is로 한다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겠지만은 내가 얘기를 하고 밝혔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을 때에는 이 거래에 대한 책임을 거래가 다 끝나고 나서도 셀러는 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셀러뿐만이 아니라 브로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로커가 알았으면은 꼭 바이어한테 그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야 되고 또 어떤 인포메이션들은 브로커로서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어야 될 그런 인포메이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sclosure requirement에 있어서 진짜 내가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값을 얼마나 더 받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은 참 그 법적으로 봤었을 때 큰 손해를 오히려 불러들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프로그램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